편안한 오후 보내고 계십니까? 뉴스와이드 이상훈입니다. 검찰이 오늘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를 소환 조사했습니다.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과 관련된 건데요. 검찰이 소환 통보한 지 약 2달 만입니다. 민주당은 망신주기라면서 지금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의정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응급 의료 체계에 대한 걱정이 나오고 있죠. 이런 가운데 여당 내에선 관련 부처 장차관을 경질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나옵니다. 동시에 이런 책임론이 당정 갈등을 오히려 심화시킬 수도 있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자, 이런 주제들과 함께 저는 1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각 구역별로 이렇게 돼 있고요. 저희끼리 그리고 앞 구역하고 저희랑 같이 해가지고 결정하고 중증구역은 지금 5구역으로 나뉘고요. 23명까지 저희가 모니터를 전체적으로 평일보다 더 환자가 많죠. 2019년에 피크를 찍었는데 6개월을 지금 버티고 있거든요. 그래서 배우 진료가 잘 안 되고 있다. 상황은 매우 안 좋다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을 구체적 수치나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했다는 거. 국민의힘 의료개혁 특위를 모감해서 응급실 등의 의료 현장의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찾아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어떻게 보면 뒤늦은 감이 좀 있죠. 응급실 위기다. 응급실 뺑뺑이 이거 계속 벌어지고 있다. 이런 지적이 끊임없이 나오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여야 대표들이 지금 응급실을 방문합니다. 특히 어제 밤에 윤석열 대통령은 응급실을 찾아서 여러 가지 설명을 듣고 여러 가지 뭐 의견 그리고 지시 이런 게 좀 나왔는데요. 오늘 뭐 보도로 나온 내용 좀 보니까요. 전국에 17개 권역 응급 의료 센터가 있거든요. 여기에 대통령실의 1급 비서관들을 파견 검토하겠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뭔가 움직임이 있긴 하지만 이게 근본적인 대책일까 여러 가지 지적도 있어요. 자, 이런 가운데요. 오늘 아마도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것 같아요. 이 소식을. 국회에서 어떤 한 분이 문자를 주고받은 게 공개가 됐는데 이게 많은 분들 살짝 좀 자극을 한 것 같아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바로 이 문자입니다. 일단 이 문자 내용만 좀 보세요. 부탁한 환자 지금 수술 중 조금 늦었으면 죽을 뻔. 너무 위험해서 수술해도 잘 살 수 있을지 걱정이야. 근데 뭔가 보면 거기에 감사라고 돼 있어요. 감사, 그러니까 고맙다는 표시잖아요. 그리고 지금 뭔가 여기 보면 문자에 뭐가 이렇게 파랗게 표시되는 거 있죠. 이게 보통 이렇게 누르면 뭐 문자를 편집하기 위한 건가요? 뭐가 이렇게 있는데 아무튼 저런 문자가 공개됐는데 누가 봐도 이거는 뭔가 부탁을 했잖아요. 부탁하는 환자 수술 중. 근데 어떻게 됐습니다. 조치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건데요. 이 문자를 보내신 분이 국민의힘의 현역 의원 그리고 최고위원 의사 출신인 인요한 최고위원이었습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장에서 언론 카메라에 포착된 이 모습입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면서 살짝 자극을 받고 있어요. 다음 내 하나 더 보죠. 이걸 민주당 김한규 의원이 딱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김한규 의원은 본인의 아버지, 부친이 응급실을 제대로 찾지 못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다. 결국 돌아가셨다 그러죠. 그 얘기를 얼마 전에 한탄을 했잖아요. 근데 김한규 의원이 이 문자 내용을 딱 본인이 알리면서 여당 최고위원은 다 방법이 있었군요. 정부 여당은 이런 식으로 버틸 수 있나 봅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어떡합니까? 이렇게 반응을. 이게 커졌어요, 파문이. 그러자 인요한 최고위원이 해명을 하죠. 그건 자막으로 좀 보겠습니다. 자, 이런 해명을 해놨어요. 이게 좀 파장이 커지니까 수술 청탁 의혹이 나온 거잖아요. 근데 청탁이 아니라 그랬어요. 청탁이 아니라고. 그러면서 나온 설명이 뭐냐면요. 이겁니다.
이 환자는 절차대로 예약을 수술한 거다. 그리고 이름도 모르는 목사님이 연락이 와서 시작이 된 거다. 그리고 집도의에게 일단 절차대로 수술이 잡혀서 수술한 거고 집도의에게 잘 부탁한다고 한 게 전부다. 이런 해명이 나온 겁니다. 여기 밑에 자막으로 나오고 있죠? 집도의가 정해져서 수술 잘해달라고 부탁한 것뿐이다. 또 보겠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 지적에 법적 해석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반응이 좀 나왔습니다. 그리고 문자 아까 살짝 이렇게 파란 점이 찍힌 거 보니까 이거 삭제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근데 원래 다 보고 삭제한다. 뭐 이런 또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일단 김상일 평론가 나와 계신데요. 그러니까 인요한 최고위원의 해명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면 이 환자는 절차대로 예약이 돼서 수술을 받은 거다. 다만 집도의에게 본인이 근무했던 그 병원이니까 집도의에게 잘 부탁한다라고 한 게 전부다. 이런 해명에도 불구하고 지금 때인 만큼 이거 굉장히 지금 사실은 주목을 받는 내용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굉장히 예민한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나와 다른 특혜가 있었느냐라는 부분에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이제 집중을 하실 것 같아요. 근데 내용을 본인이 해명한 것은 뭐 특혜는 없다 이런 거잖아요. 네, 뭐 청탁 이런 거 아니다. 네네. 그래서 뭐 아는 집도의가 수술을 하게 되어서 수술을 하니까 수술 좀 잘 부탁한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만 진짜 그게 사실이라면 뭐 그게 사실로 밝혀져야 되겠죠. 사실이라면 뭐 제가 볼 때는 과도하게 비난하기 좀 어렵다. 더더군다나 이렇게 생명을 그 앞에 두고 그 위급 상황에서 이루어진 내용으로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외래한 환자들에 대해서 어떤 청탁을 한 거하고는 좀 다르게 보는 게 맞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지금 드는데. 보니까 뭐 수술 결과도 그러니까 굉장히 위급한 어떤 환자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내용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일반화하는 거는 맞지 않다고 보는데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예민한 상황. 그렇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걱정, 자신의 가족과 자신을 걱정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일이라 철저하게 이게 맞는지 뭔가 특혜가 없었는지를 철저하게 조사하는 거는 확실히 중요할 것 같다. 그런 걸 통해서 해소해야지 해소하지 않으면 정서상으로는 굉장히 좀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 될 수도 있다. 일파만파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소정욱 변호사. 사실은 응급실을 제대로 갈 수 있는 거냐는 강한 의문이 제기. 실제로 응급실을 제때 찾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으셨던 분들의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뭔가 부탁한 환자, 수술 이런 게 나오니까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면서 이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지금 이제 우리 그 국민들이 야 평소에 그 확실하게 좀 친한 의사 한두 명이 없으면 큰일 나겠다. 이런 이제 우려가 많아요. 그 점에서 이제 이 문자가 나와가지고 좀 논란이 되는 거고요. 제가 만나보니까 의사들도 걱정하더라고요. 의사들도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아프면 의사라고 이게 다 또 청탁해서 다 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요즘 워낙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의 김한규 의원 아버님께서도 의사였다 그러시죠?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그 불안감이 있는 건 이해가 되고요. 법적으로 보면 일단 이제 국공립 사립이나 국공립이든 사립이든 교직원들은 이제 김영란법이 적용돼요. 그래서 서울대학병원이나 세브란스 병원이나 거기는 김영란법이 적용됩니다. 사립학교지만 교직원이죠. 다 적용되고요. 다만 이제 그 현대 아산병원이나 삼성의료원은 이제 그 적용 안 돼요. 그거는 협력 기관이 성균관대학이나 울산대하고 거기 같은 그게 아니에요. 따라서 이제 대학마다 좀 다르다는 것도. 근데 이제 세브란스 병원 얘기 같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이게. 세브란스 병원이니까 김영란법은 적용됩니다. 다만 부탁마가 되는 게 아니고 부정한 청탁해야 돼요. 부정한. 예를 들어 이제 그 암 환자가 순번을 많이 기다리고 있는데 순서 바깥치가 앞으로 빨리 해줘. 이런 게 부정한 청탁이에요. 근데 지금 인요한 최고위원 해명대로 그냥 다 수술이 잡혀서 집도이 결정됐길래 내가 아는 집도이라서 그냥 좀 잘해달라고 부탁한 거다. 이거는 어떻습니까? 그거는 이제 당연히 범죄가 안 되잖아요. 부정한 청탁이 아니고 이미 순번에 따라 수술하고 위독한데 좀 신경 써가 수술 좀 잘해달라. 당연히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의사가 신경 써가지고 이걸 이게 의사다 보니까 한 번 더 부탁한 거 이거는 범죄가 안 된다. 저는 보이고 그다음에 그 김한규 의원이
여당 최고위원이 방금 이게 아니에요. 여당 최고위원이라고 이게 무슨 힘이 있어요? 예. 인류한 의원이 세브란스의 의사 출신. 세브란스의 의사잖아요. 예. 그 귀한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동료가 있으니까 이게 인간들이 부탁이 되지. 이걸 여당 최고위원은 권력을 이용한 걸 몰고 하면 안 되죠. 알겠습니다. 일단 이게 굉장히 예민한 상황에서 공개가 돼버린 문자라서 주목을 받고 있는 거고요. 이거에 대해서 야당 지금 반응이 뭐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것도 좀 자막으로 좀 볼까요? 야당 반응 나온 거요. 내용 좀 보겠습니다. 야당에서 지금 이걸 계속 좀 문제 삼고 있는 것 같아요. 정부 여당 왜 남탓과 방관으로 일관해 왔는지 드러난다. 아, 이렇게까지 꼬집고 있는 거군요, 지금. 야당입니다. 지금. 인유한 문자 터질 것이 터진 셈이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이 사안이 국회 한 상임위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어떤 반응들도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대학병원 의사에게 수술 청탁하는 게 법 위반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까? 대학병원 의사 아니면 대학병원에 수술 빨리 해달라고 청탁하는 게 청탁금지법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제대로 답변하시기 어려우십니까? 그 지침에 위반된다면은 당연히 위반일 수도 있겠습니다. 일단 이 내용 윤경호 소장님 어떻게 좀 전체적으로 야당 반응도 나왔고 오늘 질문까지 나왔네요. 또 이 사안이 바로 또 이슈가 되니까. 하필 마침 예결위에 지난 그러니까 23년 예. 결산에 대한 논의하는 과정에서 예. 질문이 나온 거고요. 저 유철환 권익위원장이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굉장히 주저하고 답변을 미루고 검토해봐야 됩니다 이러더니 이건 또 아주 용감하게 위반일 수 있다 이렇게 말했네요. 그러나 제가 보기엔 두 분이 이미 언급을 하셨듯이 하필 국회의원이고 하필 이분이 세브란스 의사 출신이기 때문에 그것도 더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들켜버렸기 때문에 문제지. 이 우리 사회 전형적인 지금 이중 구조 아니에요? 아니 주위에 내가 아픈 사람이 있으면 내가 아는 의사가 있으면 그 의사에게 어떤 식으로든 부탁하잖아요. 그 인지상정이잖아요. 다만 이분이 국회의원이고 다만 이분이 의사 출신이라는 것 때문에 이러는 건데요. 별로 감이 안 되는 거 가지고 이렇게 과도한 매를 때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식의 이중 구조가 언제까지 계속 방치돼야 되느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을 해야죠. 지금 응급실에 가서 내가 제대로 처치를 못 받을 수 있다. 아픈데 병원에 갔는데 내가 제대로 수술을 못 받을 수 있다. 이런 불안감이 있는 게 이게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 이건 맞습니까? 이런 현상을 그냥 방치해놓고 예. 대통령이 현장에 가보면 되고 여야 대표가 현장에 가보면 다 해결됩니까? 저는 이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접근이 중요하지 인요한 의원이 잘했다 잘못했다를 따지고 이게 청탁금지법 위반이냐 아니냐 이거 얘기하는 건 그냥 시간 허비일 것 같습니다. 오늘 최근에 이런 응급실 위기 상황과 관련해서 인유한 최고위원이 당 회의에서도 얘기를 좀 한 바가 있어요. 그 목소리 좀 들어보죠. 강력히 제가 오늘 호소하고 싶은 거는 사랑하는 우리 전공의 후배들 또 사랑하는 우리 의대 학생들 제가 33년 동안 대학병원에 있어서 이제 좀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이거 그만하고 정쟁을 보다 큰 그림을 좀 같이 그려서 제발 좀 들어와서 이걸 이제 멈추고 같이 이걸 해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유한 최고위원이 저런 얘기 좀 호소 좀 한 뒤에 본회의장에서 가서 뭔가 하다가 문자를 받는데 저게 찍힌 거군요. 이주루 의원은 이 사안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저는 민주당이 좀 염치가 없다. 좀 그렇게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그 이재명 대표가 부산에서 테러를 당해서 부상을 입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부산에 있는 병원에 갔는데 그때 그 병원이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외과 광역센터예요. 전문 광역센터예요. 그런 응급의료를 할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그렇죠. 할 수 있는 곳이요. 시설이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정부에서 인정한 곳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서울에 가서 받을래 하면서 헬리콥터로 이전을 했습니다. 서울대병원으로 갔죠. 서울대병원으로 갔죠. 예. 그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런 심정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아프면 뭔가 최고의 의료 서비스를 받고 싶어하는 건 인지상정입니다. 그렇게 본인이 지방 의료를 무시하고 서울로 갔었었는데 예. 그런 민주당에서 지금 이런 비난한 게 좀 맞지 않다 생각하고 그보다 더 앞서서 문다혜 씨가 예. 서울대 병원에 자기 애를
새치기 진료에서 그때 김영란법 위반 의혹이 있어서 가지고 제가 그때 현장에 가서 서울대 병원에서 직접 직원들하고 인터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예. 그때도 보면 이랬었습니다. 하루 전에 청와대에서 연락이 와서 우리 대통령의 대통령의 손자가 아파서 병원을 가겠다라고 통보를 했대요. 그리고 보통 일반인들은 몇 개월 기다릴 때 가야 되는데 바로 다음 날 갔습니다. 그게 때문에 여러 협진을 하는 의료진들이 굉장히 좀 당황을 하고 좀 이게 막 여러 일정들이 꼬이는 것 같더라고요. 오히려 그런 것들은 명백한 김영란법 위반이죠. 근데 그렇게 했던 민주당에서 지금 인요한 굉장한 비판이 지금 민주당에 나오고 있어요. 지금 너무 저렇게 비판하는 게 오히려 저는 참 염치가 없다 이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갑자기 예상치 못한 어떤 문자가 노출이 되면서 민주당에서 지금 그걸 가지고 계속 뭐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도 아마 무슨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이런 상황 좀 전달해 드렸고요. 사실 지금 이 응급실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이 있잖아요. 운영도 어려움이 있고 응급실을 가고 싶은데 제대로 찾지 못해서 여러 곳을 돌려도 안 되는 상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데 사실은 정부에서는 글쎄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계속해요. 오늘도 보건복지부 차관이 비슷한 맥락의 얘기를 했는데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의료 현장의 어려움이 커져가고 있으나 정부, 지자체, 의료기관이 힘을 합해 노력하고 있어 우리는 이것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응급의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기존 의료 체계에서도 있었던 문제로 이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정부가 의료개혁을 추진하는 이유입니다. 이런 상황인데 지금 여당 내에서도요. 보건복지부 장 차관 특히 지금 방금 나왔던 박민수 차관을 겨냥한 듯한 주장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에 반대되는 입장도 나오고 있어요. 의견이 갈라지고 있는 거죠. 들어보겠습니다. 해마다 2,000명씩 의사를 늘리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정부의 주장은 신뢰를 상실해버렸습니다. 대통령에게 모든 게 괜찮을 거라고 보고한 데 대해 국민을 이토록 불안하게 만든 데 대해 정책을 수시로 바꿔서 정부의 신뢰도를 떨어뜨린 데 대해 막말과 실언으로 국민을 실망시킨 데 대해 그 밖에 있었던 수많은 일들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당사자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시기를 촉구합니다. 이 책임 부처의 장들은 물러나야 되지 않느냐. 그 이유는 이미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할 신뢰관계가 완전히 깨어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새 판을 짜줘야 된다. 그분들이 이 조정하고 해결하는 걸 실패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제는 새 판을 짜주어서 새로운 협상판으로 우리가 이 갈등 조정하고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규 의원께서 보건복지부 2차관 자진 사퇴 요구하셨는데 그거는 지금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는 언급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가만히 듣고 보면 이게 박민수 차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이쯤 되면 경질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뭐가 출구 전략도 되고 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는 아니 이거 언급할 사항 아닌데요. 약간 부정적인 입장 같잖아요. 이런 상황에서요. 사실은 오늘 박민수 차관이 국민의힘의 소장파 정치인들과 만나서 토론을 할 예정이었어요. 천목회란 이름의 현역 의원 그리고 원외 당협위원장이 포함된 천목회와 만나서 이런 최근의 의료 사항과 관련해서 토론할 예정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불발이 됩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김재섭 의원이 먼저 이걸 밝혔거든요. 박민수 차관 토론 오겠다더니 하루 전날 불참 통보하고 가능한 날짜 달라는 요청을 무시하고 있다. 이게 의정 갈등을 풀어내는 정부의 태도입니까? 여당 만나서 토론하고 설득할 용기도 없으면서 무슨 수로 국민을 설득하겠습니까? 이렇게 일가를 합니다. 오늘. 김상일 평론가. 박민수 차관 여당과 약속한 토론회 전날 못 간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날짜 달라니까 아직 뭐 답이 없나 봐요. 여당과의 소통을 사실상 거부한 셈 아닙니까 이거는? 그렇죠. 저는 공직자로서 기본이 안 돼 있는 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정도의
전 국민들이 걱정하는 사안이 생겼으면 공직자는 일단은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일단은 겸손한 자세로 모든 사안을 바라봐야 됩니다. 근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수치 이걸 가지고 계속 오만하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현장에 있는 국민들은 뭡니까? 그냥 숫자에 의해서 그냥 무시당해도 되는 그런 대상입니까? 아니죠. 오히려 국민들이 그 숫자와 다르게 생각하는 게 있으면 그걸 설명해 주려고 그러고 그 격차를 좁히려고 하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 공직자입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본인이 국민에게 먼저 죄송한 마음으로 뭐든지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자신을 낮춰가지고 이 상황을 극복하거나 설명하려고 하고 이런 자세가 없는데 어떻게 이 자리를 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책임감도 없고 기본적인 이 상황에 대한 인식도 잘못돼 있고 자세 자체도 굉장히 오만하고 교만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분이 있어서는 될 일도 안 되고 대화하고 싶은 사람도 다 등을 돌리고 돌아갈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지금 박민수 차관이 이제 불참을 그러니까 오늘 열리니까 어제 하루 전에 못 가겠다고 얘기한 거잖아요. 내가 방금 전에 자막에 나갔지만 박상수 국민의힘 대변인 아닙니까? 도주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도주라는 표현. 그러니까 모두들 앞에 두고 도주를 한 거 아니냐 이런 반응까지 지금 여당 내에서 나온 겁니다. 지금 이 얘기가요. 이준우 의원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지금 이거는? 의료 개혁에 이제 책임이 있는 차관이죠. 박민수 차관이 국회에서 불러서 설명을 요구할 때는 사실 가는 게 맞죠. 그런 게 맞긴 맞는데 아마 좀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지난번 의원 연찬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장관이 직접 와서 설명을 다 한번 했었습니다. 그렇죠. 했었고 그때 또 치열한 질의 공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 지적을 주로 이제 친한 이제 계열의 의원들이 공격적인 몇몇 의원들이 그게 뭡니까 많이 했죠. 따지듯한 질문이 많이 나왔다 이거죠. 했었죠. 지금요. 그래서 그때 당시 사실은 현장에 있었다 그러면은 천목회 의원들이 궁금한 것들이 사실은 그때 이미 다 나왔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불렀을 때는 국무위원회 가는 게 맞긴 맞죠. 근데 다만 만약에 차관이 갔다 그러면은 지금 보건복지부가 쭉 발표하고 있는 여러 내용이 있거든요. 대응하고 있는 거 이런 것들. 그 발표 내용이 천목회 만나고 나서 자칫하면 오염될 수도 있겠다. 그런 걱정이 하나 있을 수 있고요. 또 사실 차관이 가서 거기서 책임 있는 답변을 사실 또 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정부와 대통령실하고 같이 호흡을 맞춰서 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어떤 성과를 내는 어떤 답이라든가 대화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좀 자리를 좀 피한 게 아닌가. 하지만 다음에는 부르면 날짜 잡아서 한번 가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아니 근데 지금 말씀은 너무 일방적으로 편드는 말씀인데요. 자, 궁금한 내용이 다 나왔는지 누가 압니까? 누가 결정하나요? 제가 궁금한 거 많은데 뭐 말한 사람이 다 얘기했다고 궁금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이 부분도 저는 너무 한쪽 편에서 말씀하신 것 같고 그다음에 책임이 다 질 수 없기 때문에 온다? 같은 편이잖아요. 같이 해결을 해야 되는 여당이잖아요. 어떻게 그런 얘기를 저는 하실 수 있는지 저는 좀 그 부분은 도저히 해명하시겠습니까? 같은 편이어도요. 지금 입장이 되게 첨예하게 그 여당의 대표가 야당 대표 만나가지고 의료 계획에 대해서 어떤 협의안도 지금 못 내고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밑에 있는 친한계 의원들이 차관을 만난다고 한들 어떤 결론을 도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거는 이제 설명을 듣고 서로 의견 교환하는 정도 수준이지 거기서 어떤 이게 합의안을 도출하기는 어려운 그런 자리다 태생적으로. 어느 순간부터요 국민의힘 집권 여당인데 그 안에 약간 결이 다른 정치인들이 같이 있는 상황 같아요. 이번에 이 의료 관련 문제 역시 약간 다르게 보면서 주장들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경질 얘기가 나와요. 이건 경질시켜야 된다. 그런 다른 쪽에서는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또 갈라지고 있단 말이에요. 여당 내의 모습이 오늘 또 나타났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분께서 여러 가지 의견 주셨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는데요. 오늘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신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등장하면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죠. 그 내용 가보겠습니다. 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는 인정하시는 건가요? 혹시 오늘 어떤 부분 위주로 혐의 소명하실까요?
오늘 조사에서 어떤 부분 주로 질문 받으셨을까요? 혐의는 여전히 부인하시는 건가요? 저기다. 원심이랑 똑같이 유지됐는데 할 말 없습니까? 자,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 이른바 법카 의혹과 관련된 조사를 오늘 받은 거예요. 이게 시작된 지가 꽤 오래됐는데 오늘 조사를 받았어요. 화면으로 좀 정리해 볼까요? 이런 내용입니다. 법카 유용 의혹 김혜경 조사를 받았는데 2시간 만에 귀가 갔다 그러죠. 이게 경기도청 5급 공무원인 배모 씨에게 뭐 여러 가지 개인 뭐 음식값 등등등을 법카로 결제시켜. 이게 계속 나왔잖아요. 그 금액이 얼마다 나오는데 그러니까 배임 등 혐의로 이제 소환 조사를 받은 거예요. 오늘 근데 2시간 정도 만에 귀가했다 그러죠. 그리고 이제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우선 손정욱 변호사 몇 가지 정리 좀 해보죠. 사실 김혜경 씨가 2021년 그때 대선 당시잖아요. 그때 법카로 무슨 식사비를 결제한 게 이거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지금 받고 있잖아요. 예. 이거하고는 저건 또 별개입니까? 그렇죠. 그거는 이제 그 배모 씨하고 공범으로 10만 4천 원. 예. 식대 접대요. 예. 요거는 이제 그 재판하고 있고. 그건 이미 재판 중인 거고. 예. 아직 선고기를 잡았다가 예. 연기가 됐고요. 그럼 이 건은 뭡니까? 이 건은 이제 그 배모 씨를 채용해가 월급 3억 준 거. 이거 자체가 이제 그 횡령이다. 왜 배모 씨가 공무원으로서 일을 안 했다. 예. 개인 일만 했다는 거죠. 아, 개인 일을 했다. 그게 있고. 그다음에 관용차 있잖아요. 예. 경기도차를 아파트에 세워놓고 사적으로 이용했다. 관용차 그게 한 5천만 원 정도 돼요. 그리고 그거 있고. 여기 나온 게 법인카드 내기인데. 그게 요게 한 2천만 원 정도 돼요. 그거는 법인카드로 무슨 뭐 과일 뭐 개인 식비 이런 걸 썼다는 의혹입니까? 그거? 예, 의혹이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업무 추진비 현금으로 또 사적으로 썼다. 그것도 그게 또한 2천 돼요. 법카가 아닌 다른 현금입니까? 현금으로. 그래서 한 4개 정도 혐의로 한 3억 9천 정도. 이 혐의로 그 조사 소환을 한 거죠. 그래서 전체로 배임 등 이 혐의가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그런데요. 오늘 2시간 만에 귀가했다거든요. 그러니까 진술 거부를 했다 그래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요즘은 이제 다 그런 것 같아요. 이번에 임종석 조국 대표도요. 전부 묵비권 거부권 행사했잖아요. 예. 아마 김혜경 여사도 상당히 뭐 거부권 행사하는 권리입니다. 본인 사건의 그 자백을 강요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 2시간이면요. 조사받으면 이게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죠. 사실상은 이제 그 거부권 행사하고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폭로가 언제 한지 따져보니까 이게 벌써 한 2년 한 8개월 정도 전에 폭로가 이루어진 거거든요. 근데 왜 이제야 이게 본격적으로 소환 조사가 너무 오래 걸린 거 아닙니까? 아마 이제 선거법은 공소시효가 6개월이라서 예. 선거법으로 이제 먼저 기소했고요. 앞서 말씀하신 그 재판 예. 받고 있는 것이죠. 그거는 이제 먼저 했고 예. 이게 왜 늦었냐면 저는 3가지로 보는 게 예. 첫째는 이제 그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 경찰이 오래 들고 있었어요. 검찰이 수사권이 없어요. 예. 경찰이 1차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송치가 돼가 또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늦어진 거 하나 경찰이 오래 들고 있었고 예. 그다음에 이게 업소가 여러 군데 카드 쓰잖아요. 예. 근데 이 카드 쓴 내역 이런 게 보관 안 해요. 이걸 전부 다 포렌식으로 복원시켰어요. 어떻게 팔았는지, 예. 얼마 팔았는지. 예. 이걸 장부를 잘 중소 가게들 안 남기다잖아요. 이게 엄청나게 압수수색이 아마 몇백 군데 하면서 복원시키는 예. 과정이 오래 걸릴 거예요.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게 이재명, 김혜경 여사가 끌은 것도 있어요. 7월 4일 날 예. 이미 날짜 5개 주고 들어오라 했어요. 근데 계속 뭐 전당대회 끝나고 들어가겠다 했고 근데 이제 들어가는데 추석에 맞춰 들어온대. 그러고 나서 이게 추석에 뭐 제물로 만든다고. 이게 말이 돼요. 7월 4일 날 오라면 그때 가면 되잖아요. 그때 가면 이게 추석 아니잖아요. 예. 본인들이 추석까지 2달 연기해놓고 추석에 제물 이게 말이 안 되죠. 일단 손혁 변호사가 이제 이 사건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됐고 어떤 상태인지 설명을 좀 간략하게 해주셨는데 사실은 이게 폭로로 시작된 거잖아요. 당시에 경기도 공무원으로 일했던 한 분, 그분의 폭로로 이 내용이 시작이 된 건데 과거에 뉴스와이드에 이분이 출연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자세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목소리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성남시장 시절부터 배모 씨는 김혜경 수행비서라는 사실로 인지하고 있었고 예. 배모 씨가 같이 사모님 모시는 일을 하자고 했었습니다. 당시 이재명 지사가 휴일 공간에 있을 때 총무과 의전팀과 제가 번갈아 가며 점심 저녁을 올렸습니다. 그렇게 점심 식사 후 대기하였다가 저녁 식사를 올리고
식사를 마친 뒤 정리하고 퇴근할 수 있었습니다. 장부로 외상을 하고 이후에 법인카드 결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네, 그렇게 인지했습니다. 당시에 뭐 여러 가지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그 중에 한 대목이었는데요. 지난 10월에 김혜경 씨 측에서 뭐 이 내용과 좀 관련됐다고 볼 수 있죠? 약간 반박을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목소리도 들어보죠. 아무런 증거가 없습니다. 검사도 알고 재판장도 알고 아마 이 재판에 계속 참여했던 분들도 다 아실 겁니다. 이제 검사는 아주 방대한 여러 가지 사실들을 쭉 나열하면서 간접 사실이라고 주장합니다. 근데 그것은 다 의심과 추측입니다. 의심과 추측이 아무리 쌓여도 그게 증거가 될 수 없고 그것이 진실이 될 수는 없습니다. 김상혁 평론가. 특히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게 추석 연휴 앞두고 이렇게 소환 조사하는 거, 이거 추석 연휴, 추석 밥상에 이제 이렇게 올리기 위한 망신주기 아니야 이런 반발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날짜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택해라 했는데 이게 택해서 왔다 이거 아닙니까? 검찰 쪽은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글쎄요, 뭐 이게 정치적인 뭐 수싸움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저는 추석으로 수싸움으로 싸우는 게 중요한 게 저는 아니라고 봐요. 예. 국민들이 볼 때 형평성이 있는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게 핵심인 거예요. 형평. 이게 형평이 깨져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정치적인 수가 먹히는 거거든요. 지금 국민들이 볼 때 여야 중에 주목되는 수사를 받고 있고 굉장히 강한 수사를 받고 있고 재판을 받고 있고 하는 사람들은요. 죄다 야당 인사입니다. 그럼 여당은 국민들이 생각할 때 너무나 청정구역이어가지고 아무 일이 없는 거고 야당은 너무나 범죄자들만 들끓는 소굴이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겁니까? 국민들이 볼 때 그렇게 보지 않아요. 거의 다 비슷한 사람들로 봅니다. 근데 야, 이거 형평성이 완전히 좀 문제가 있네. 대표적으로 눈에 보이는 게 김건희 여사입니다. 그렇잖아요? 국민들의 눈에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이런 정치적인 프로파간다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비난하기 전에 형평성의 문제를 먼저 되돌아보셔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지금 요 법과 관련된 아까 뭐 다른 것도 있지만 저 소정욱 변호사 이 배임 등 혐의잖아요 지금 이게. 근데 지금 보면은 사실은 이재명 대표한테도 소환 뭐 통보를 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럼 이재명 대표 이 건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조사는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그럼? 같이 이제 그 7월 4일 날 날짜는 5개씩 주가지고. 그럼 이재명 대표에게도 통보했고. 통보했죠. 다 통보한 겁니까? 했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는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서 전당대회 후에 가겠다. 8월 18일 날 이렇게 의견서를 냈어요. 그럼 날짜가 아직 안 잡힌 아직 안 잡혔는데 아마 곧 가지 않을까요? 또 추석 전이든 후든. 아마 이제 전당대회 후에 간다 했으니까 가야 되는데. 뭐 형평성을 말씀했는데 저 형평성이라는 게 김건희 여사도 전담팀 만들어 수사했잖아요. 장소만 병에 수사했고요. 그런데 그거는 선물이라는 거 300만 원짜리 던져준 선물하고요. 그다음에 공금을 가지고 산 건 좀 다르잖아요. 액수도 3억 9천입니다. 혐의가. 그 조명현 씨 폭로를 보면 녹취가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 대선 때 4억까지 했잖아요. 우리가 형평이라는 거는 금액에 따라서 또 재질에 따라 형평성이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래 봅니다. 김상희 변호사. 아니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오히려 김건희 여사가 살아있는 권력이에요. 그러면은 살아있는 권력이라는 건 뭐냐면 국민 상식에서 볼 때는 어떤 범죄에 대해서 증거 인멸이 됐던 상황에 대해서 감추는 게 됐든 훨씬 더 뛰어난 권한과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 일반 상식에서 볼 때. 그러면 그걸 밝히기 위한 수사는 어떻게 돼야 되죠? 주변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든 뭘 사람을 불러가지고 조사를 하든 이런 게 많아야 돼요. 근데 김혜경 여사와 관련해서는 주변에 전부 다 불러가지고 조사하죠. 전부 다 압수수색하죠. 그렇게 하잖아요. 김건희 여사는 그냥 딱 볼 때 아닌 것 같아가지고 안 하는 건가요? 그런 판단을 검찰이 해도 되나요? 저는 이런 면에서 국민들이 볼 때 형평성이 깨져 있다고 본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검찰의 수사인데 그리고 또 재판에서 1심으로 좀 재판 진행 중인 것도 있는데 이게 또 정치권에 오면은 이제 공방으로 이렇게 좀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최근에 또 한 가지 수사 상황이 발생을 했죠. 문재인 전 대통령과 관련된 전 사위의 취업 특혜 의혹 조사입니다. 이 내용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최근에 이게 쭉 진행 중이거든요. 지금 근데 여기에
전직 청와대 행정관을 뭐 증인 신문한다 이런 얘기가 어제부터 좀 나왔죠.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로 이 내용입니다. 공판 전 증인 신문 기일 통지서. 그래서 오는 9일에 전 청와대 행정관 신모 씨를 증인 신문한다는 거예요. 검찰 쪽에서. 이게 법원에서 이제 뭐 판단이 나온 건데 대통령 친인척 관리 업무를 담당한 신모 씨에 대한 공판 전 증인 신문. 그리고 뭐 여기 보면 뭐 이거는 원래 피의자 방어권 보장의 절차라서 이렇게 통보하면 본인이 나오게 돼 있다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도 똑같은 이 통지서 갔다 그래요. 근데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은 증인 신문 적절치 않다 결론. 그러니까 여기 참석하지 않겠다. 뭐 이렇게 결정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아무튼 이런 내용까지 진행 중인데 이 사안과 관련해서 여야가 확실히 다르게 보고 있거든요. 역시 이 사안도요. 목소리 들어보시죠. 아직 뭐 감정이 격직해져 계실 수는 있겠는데, 예. 그러니까 뭐 인정하는 건지 아닌지 잘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문재인 정부는 예. 이 아빠 찬스로 시작해가지고 장인 찬스로 끝나는구나. 조국 일가가 당시 얼마나 많은 국민들께 상대적 박탈감을 주고 분노를 일으켰습니까? 아빠 그렇죠. 찬스를 쓰면서. 예. 근데 역시 이거 역시 아빠 찬스를 썼던 거 아닌가에 대한 생각이 있고. 명백한 정치 보복 수사로밖엔 볼 수 없습니다. 네. 명품백은 선물이고 월급은 뇌물인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자꾸 떨어지는 것에 대한 시선을 다른 곳으로 옮기기 위해서 좌표를 문재인 대통령으로 찍어 놓은 것이다. 이렇게 보지 않을 수 있는 국민이 누가 있습니까? 다 그렇게 보실걸요? 그러니까 이준우 의원, 그러니까 고민정 의원의 얘기는 이건 정치 보복이다. 좌표를 문재인 전 대통령 찍고 좀 들어가는 거다. 그러면은 이게 수사를 하면 안 되는 사안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건가요? 이제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보죠. 근데 이렇게 지금 증거가 지금 상당히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구기동 집에서 양평동 집으로 이제 갈아탈 때 그때 불과 10개월 만에 양평동 집을 2억 5천만 원을 더 주고 샀어요. 10개월 만에 2억 5천만 원. 남편은 그때 무직 상태였거든요. 그 돈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거기에 대해 의혹을 밝힐 의무가 있고요. 또 하나가 이번에 책 편집한다고. 예. 문재인 전 대통령의 책이죠. 그 책 편집 디자인한다고 해서 2억을 뭐 받았어요. 2억이라는 얘기가 나왔죠? 네, 2억. 그러니까 5천만 원 또 빌렸다 그러고요. 출판사로부터. 근데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정상적이지 않고 많은 상상을 불러일으킵니다. 아무리 뛰어난 에이스 디자이너를 하더라도요. 몇 천만 원 정도는 합니다. 하지만 이거를 단 한 권 디자인하면서 2억을 받는 경우는요. 아마 전 세계에서도 그런 디자이너는 아마 없을 것 같고 만약에 그렇게 디자인을 잘하신다 그러면 지금 디자이너로서 계속 활동하셔야죠. 그런 것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또 김정숙 여사가 직원 통해가지고 현금 5천만 원을 전달했지 않습니까? 예. 이것만 이제 합해도요. 지금 거의 한 5억 정도 됩니다. 이런 5억이 어디서 나왔을까? 나오는 여러 가지 얘기 중 하나가 특활비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특활비에서 김정숙 여사가 빼서 혹시 딸에게 전달한 게 아니냐는 그런 의혹이 나오고 있고 예. 또 그 과정에서 많은 진술이 있었습니다. 태국 갈 때 관여한 사람이 많아요. 예. 민정수석실에서 관여했었고 지금 저 신모 행정관 있지 않습니까? 이건 사위 관련된 내용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는요. 태국 갈 때. 예. 태국 갈 때 그 도와준 사람이 민정수석실에 있던 이 신모 행정관이거든요. 그리고 타 이스타 제트 직원들도 태국에서 문대하 씨가 거주한 걸 도와줬다 그래요. 그리고 중진공 이상직 의원이 사장으로 있던 이사장. 예, 이사장으로 있던 예. 거기에 있는 중진공 직원들도 도와준 거예요.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얽히고 섞여가지고 문대하 씨를 도와줬는데 어떻게 이거 수사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지금 아까 김재섭 의원이 아빠 찬스로 시작해서 뭐 장인 찬스 예. 했잖아요. 여기서 하나 더 좀 빠진 게 있는데 저는 김정숙 여사도 빠져서는 안 된다. 남편 찬스 거쳐서 장인 찬스로 갔다. 그 말씀까지 같이 좀 말하고 싶습니다. 이준우 의원께서는 뭐 조목조목 말씀하시면서 굉장히 이제 비판적 입장을 내주신 거고요. 네. 지금 이게 그러니까 여권 내에서 이런저런 목소리가 좀 나와요. 그 목소리는 2명 등장합니다. 뭐 법무장관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당의 대변인 목소리도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2년 넘게 문재인 대통령 가족 주변을 샅샅이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기가 막힌 이 기획수사, 이게 말이 됩니까? 2021년 12월 달에 시민단체의 고발을 단서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법원으로부터 적법하게 발부받은 영장 등에 기초해서 신중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특정인이나
특정 정당을 겨냥해서 수사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문다혜 씨나 민주당이나 의혹에 대해 명확한 해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화만 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SNS에 엉뚱한 영상이나 올릴 뿐 국민의 물음에는 묵묵부답입니다. 떳떳하다면 당당하게 조사받고 결백을 증명하면 될 일입니다. 또 죄가 있다면 그에 맞는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윤경호 소장님, 전직 대통령 그리고 전직 대통령 일가와 관련된 수사예요, 지금요. 이 사안 어떻게 보십니까? 민감하죠. 더군다나 문다혜 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피의자 문재인이라고 돼 있다. 이렇게 흘러나왔죠. 지금 우리 이진우 의원이 얘기한 몇몇 혐의들은 검찰에서 상당히 교묘하게 내용들을 적절하게 흘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누구를 통해서 돈이 건네지고 김정수 여사가 보내야 될 돈이 친구인 누구를 통해서 송금이 됐다는 등 아니면 다른 그다음에 전체 금액도 이미 나오죠. 그래서 이제 결론은 경제 공동체. 그래서 하여튼 쉽게 말하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지금 기소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정해놓고 가는 걸로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사회에 어느덧 이 전직 대통령이라도 그러면 수사를 하지 말자는 거냐. 이게 과연 이 정당한 법 집행, 그러니까 검찰이 가지고 있는 권한, 기소, 수사 이걸 제대로 지금 휘두르고 있는 거냐, 아니면 윤석열 정부가 기회만 되면 여는 전임 정부에 대한 비판, 비난, 그 정점에 결국은 전직 대통령까지도 생피를 주려는 건지 아니면 실제로 기소를 해서 법원에서 실형을 내리도록 해서 감옥에 보내려고 하는 건지 이런 게 과연 지금 정당하게 집행이 되고 있는 거냐. 아까 우리 김상일 평론가가 얘기하신 이 형평성, 수사 형평성, 이거 역시 저도 이 문제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이 관역 수사도 똑같이 제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현재 검찰의 움직임을 놓고 보면 누가 봐도 윤 대통령의 뜻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됐을 거야라고 다 얘기하잖아요. 더군다나 전주지검이 막 움직일 때 그 전주지검에서 이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장이 지금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왔는데 더군다나 영전이라는 얘기까지 들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특정인 이런 성격을 제가 반영하자는 게 아니라 검찰이 지금 휘두르고 있는 이 칼이 과연 형평성 또는 공정성에서 제대로 잣대가 그려져 있느냐, 이것만 좀 생각하고 저는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 수사 사항이 문재인 전 대통령과 관련된 사안, 그리고 앞서서 계속 진행 중이었던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여사의 법카 유용 의혹 수사. 오늘 소환 조사가 있어서 많은 분들이 주목을 좀 했고요. 다음 주제는 최근에 민주당에서 약간 어떻게 보면 약간 음모론 같기도 한 이런 주장들이 나왔어요. 대표적 계엄. 그리고 최근에는 독도를 일본에 넘겨주려는 걱정이 있다, 등등등 이런 얘기가 막 나왔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오늘 국민의힘에서 약간 반박하는 말도 있었는데 그 주제로 좀 가보겠습니다. 괴담이 탄핵 대상이다. 추경호 원내대표 오늘 교섭단체 대표 연설 본회의장에서 있었죠. 그러면서 막 야당에 대한 비판, 최근에 이런 상황에 대한 비판을 좀 하는데 우선 추경호 원내대표의 얘기 좀 들어볼까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야당들의 어떤 반응 같은 것도 막 간혹 종종 중간중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얼마 전부터 민주당은 정부가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는 황당무계한 가짜 뉴스까지 만들어 퍼뜨리고 있습니다. 국민을 바보로 여기는 것입니다. 탄핵을 한다면 이런 거짓 괴담으로 대한민국을 혼란과 분열로 몰아넣는 이런 세력들을 탄핵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재명 대표께 요청드립니다. 민주당이 방탄 정당의 굴레에서 벗어나도록 놓아주십시오. 이 대표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개인 차원에서 당당하게 대응하십시오.
대신 민주당은 이 대표 한 사람을 위해 포획된 방탄 정당의 수렁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어제는 반대 모습이었어요. 어제는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저 얘기를 할 때 여당에서 막 항의하는 목소리 뭐 이런 게 나왔는데 오늘은 또 민주당에서 저게 나오는군요. 서로들 그렇습니다. 이틀 걸쳐서 저런 모습이었는데 일단 주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에서 나오는 괴담이 탄핵 대상이다. 이렇게 또 얘기했는데 이준우 의원. 그러니까 계엄 가능성에 대한 얘기가 이재명 대표가 그걸 턱 꺼냈죠.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리고 어제는 박정대 원내대표가 뭐 독도를 일본에 내주고 일본의 자위대가 한반도에 주둔할 우려가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내었어요. 약간 음모론 같기도 한 이런 주장이 민주당 나오는 것으로 오늘 지적한 듯한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번 원내대표들끼리 교섭단체 대표연설 할 때 민주당은 좀 많이 아팠을 것 같은데 우리 국민의힘 쪽은 전혀 아프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들은 전부 다 근거가 없는 내용입니다. 실체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 일본에서 뭐 지금 일본에 독도를 내주려고 한다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예. 일본 조형물 교체하는 과정 그걸 가지고 독도를 주의한다라고 주장을 했었었고요. 자위대가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출할 거다. 한반도로 올 거다. 이런 것도 전혀 일본은 생각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거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 계엄령을 우리 정부가 준비하고 있다는데 이것도 역시 전혀 준비되고 있지 않는 거죠. 이 세 가지 다 모두 전부 다 허상입니다. 실체가 없는 걸 주장하고 있는 거죠. 반면에 우리 추경호 원내대표는요. 민주당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치 퇴행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탓이다. 다 실체가 있는 거죠. 예. 곧 이제 1심 선고가 곧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우리 추경호 원내대표의 연설을 들으면 좀 아팠겠지만 우리 국민의힘 쪽에서는 아마 저 민주당 쪽에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그렇게 아프지는 않았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경호 소장님, 지금 민주당에서 어떻게 보면 약간 좀 극단적인 주장이나 뭐 민주당 표현되면 이게 우려라 그래요? 약간 극단적인 우려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그거에서 여당에서는 이거 10월, 11월에 이재명 대표 관련 1심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이런 거 다 의식해서 뭔가 목적이 있는 거 아닙니까? 약간 이런 시선을 보내고 있어요. 글쎄요. 지금 어찌됐든 22대 국회가 개원했고 그 개원에 맞춰서 여야 원내대표가 한 첫 대표 연설이잖아요. 그런데 두 원내대표 입에서 저런 얘기들밖에 꺼낼 게 없었을까. 이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면 참 암담해요, 저는. 물론 쌈딱 입장에서 보면 누가 잘했고 누가 더 아프고 누가 덜 아프고 그걸 재량하고 싶겠지요. 그러나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경제가 윤 대통령은 뭐 나아지고 있습니다라고 큰 소리 쳤지만 지금 금리 올리느냐 내리냐 마느냐 뭐 아니면 집값이 지금 폭등했는데 이 상황에서 어떻게 수출 잘 되고 있다지만 자영업자들은 지금 죽을 맛이라고 그러잖아요. 경제 뭐 따로 떼놓고요. 국회 하는 일이 뭐예요? 예산 그다음에 지난해 우리 재정 잘 운영했는지 이런 거 하나하나 따져보라는 거 아니에요. 물론 지금 앞으로 이제 예산 결산, 심의 그리고 뭐 국정감사 뭐 이런 거 있습니다. 예. 행정부에만 뭐 맡겨놓고 뭐 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야 원내대표들이 명색이 나와서 얘기를 했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이런 것이 좀 부족했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고민 좀 해봅시다. 예. 좀 이런 얘기라도 한마디라도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물론 당장 지금 아니 뭐 친일 세력 정부 뭐 독도라도 갖다 바치려고 하는 겁니까? 민주당에서 얘기했죠. 뭐 지지자들이 보면 시원했을 거예요. 그다음에 추경호 원내대표 뭐 근거 없는 얘기하고 있고 뭐 그런 얘기하는 세력들을 몰아냅시다. 사실 그렇게 말한 거잖아요. 뭐 괴담 세력을 괴담 운운하고 탄핵 운운했지만 그런 걸 오히려 탄핵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서로 네가 나쁜 놈이야. 너 상대로 나 정치 못하겠어라는 식의 얘기인데 모르겠습니다. 초선 의원들끼리 둘이 연설하라고 그랬으면 저런 얘기 했겠죠. 그러나 명색이 당의 원내대표들이 한 얘기라면 당장 저렇게 눈앞에 보이는 상대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 이것만이 지금 다뤄져야 될 얘기인가. 전 그런 점에서 좀 암담하다는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계속 어떤 얘기를 하고요. 그거에 대해서 국민의힘 반발하면서 오히려 그런 괴담 유포하는 걸 탄핵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 대치상이 계속 이어지고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오늘
민주당에서 또 다른 특검 얘기를 꺼냅니다. 이거 특검해야 될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사안이 뭘까요? 우선 민주당 박창대 원내대표의 얘기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총선 당시 여당 공천에 관여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소문이 무성하던 김건희 여사의 당무 개입과 선거 개입, 국정농단이 실제로 있었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경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에 해당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시켜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된 내용이었군요. 이게 어떤 보도가 나왔고 그걸 민주당에서 바로 받아서 이거를 계속 오늘 하루 종일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민주당에서. 그러면서 이거 이 특검에 이런 내용까지 다 들어가야 됩니다라고 또 하는 거예요. 그러자 여당과 대통령실 그리고 요 의혹과 관련돼 있다고 보시는 분이 또 어떤 반응들을 보이거든요. 근데 반박하는 내용들이에요. 화면에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일단 이런 보도가 있었고 민주당에서 지금 강하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일단 맨 밑에 좀 보겠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의 얘기인데요. 아니 김영선 전 의원 여기 이제 요 내용에 나와요. 요 이름이. 근데 당초 컷오프 됐다. 결과적으로 공천이 안 되는데 무슨 공천 개입을 누가 했다는 겁니까? 라는 반박. 그리고요. 지난 총선 당시 국민의힘의 공천관리위원이었던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어차피 컷오프 대상자였다. 김영선 전 의원. 공관위 차원에서 결정 내린 거지. 이거 해당 보도 이거 낭설이다. 이걸 민주당이 받아가지고 이렇게 얘기한다 또. 그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김영선 전 의원. 아니 총선 당시에 공천 관련 일로 김건희 여사 연락한 거 없다. 안 했다. 부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민주당은 또 이걸 가지고 근데 특검 얘기까지 꺼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손석 변호사. 민주당이 또 이걸 계속 약간 공세 대상으로 삼을 것 같은 거네요. 지금 보니까. 뭐 제가 보기에 이건 오래 갈 것진 않아요. 이거야말로 이제 이거 특검 거부 사유가 하나 더 추가된 거죠. 이런 이제 말도 안 되는 특검을 하니까 예. 대통령이 거부권 하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에서는 이걸 특검 내용에 하나 더 들어가야 된다고 또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부권 사유가 하나 더 생겼다고요. 이런 게 말도 안 되는 특검을 대통령이 거부권 안 하겠습니까? 보세요. 첫째는 이제 그 김영선 의원은 없다고 하잖아요. 그런 적이. 연락한 게 없다. 예. 근데 만에 하나 뭐 있다 칩시다. 예. 문자 주고받을 수 있죠. 근데 예를 들어 아는 지인들끼리 권유할 수도 있잖아요. 조언도 할 수 있고. 예를 들어 저도 이제 제 고향이 합천 거창이에요. 예. 김태호 선배가 이제 그 양산 갔잖아요. 예. 그럼 저한테 물어보면 선배님 가십시오. 당을 왜? 그물 그 김동완이 잡아야 됩니다. 조언할 수 있잖아요. 아무에게 가지 마십시오. 이런 게 그럼 저도 공천 개입입니까? 저도 민간인이고 김건희 여사도 민간인입니다. 예. 그럼 이게 아는 사이에 조언도 못 합니까? 그게 공천 개입이 되려면 예. 공무원이 뭐 공관위원들한테 압력을 내가 직권남용이 되거나 예. 아니면 이게 공무원의 정치 개입이 돼야 되잖아요. 김건희 여사가 공무원도 아니고 예. 공관위원들한테 직권남용도 아니고 단순하게 아는 사이 조언 정도 문자가 왔다. 이거 가지고 이게 범죄가 됩니까? 이분들은 재형법정주의를 부르는 것 같아요. 아니 파우치백도 그러더니 공무원이 정치 개입이나 이게 되지. 김건희 여사는 민간인입니다. 예. 그다음에 압력을 연 공간이 그것도 직권남용 그것도 민간인은 안 돼요. 예. 솔직히 형법이든 무슨 법이든 게 몇 조 있는지 그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없어요. 그냥 무조건 국민이 왜 개입해라면 죄가 되는 줄 알아. 저 법을 보고 몇 조 있는지 예. 재형법 중에 뭐냐 그걸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진짜 개입했다면 예. 경선기회는 줄겠죠. 그렇잖아요. 아무래도 진짜 개입했다면 세게. 좀 컷오프 된 상태 아니에요? 컷오프니까 이쪽이도 컷오프고 저도 컷오프고. 따라서 그 컷오프라는 거는 개입 안 했다는 저는 반정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오죽하면 이준석 대표가 예. 김건희 여사 편드는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계속 진짜 거리되면 비판하죠. 예. 이준석 뭐라 그랬어요? 대표가 이미 총선 때 제보 받은 거래. 본인도 그런 비슷한 내용을 제보를 받았다. 총선 당시에. 예. 근데 완결성이었고 이거는 그 선의의 조언일 수 있기 때문에 이슈 안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약간 이상하다 판단을 한 건가 보네요. 그러면은. 본인이 이제 볼 때 이거는 제보는 구체성이 떨어지고 실제 개입 범죄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슈 안 시겠다. 이준석 대표가 하고 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김상희 평론가는 어떻게 네. 판단하십니까? 뭐 특검까지 얘기한 건 좀 과도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영향력이 있고 권한이 강한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면 예. 그것이 사회에 파장을 미칩니다.
김건희 여사가 그냥 아는 사람이어서 추천한다? 국민들이 그걸 그렇게 볼까요? 그 정도의 영향력으로 볼까요? 그렇게 보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민주당은요, 이것이 대통령실이 개입한 것이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잖아요. 김건희 여사가 어느 정도 영향력을 확보하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국민적인 의혹은 상당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상당한 의혹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죠. 특검까지 간 건 저는 좀 과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정치적으로 얼마든지 비판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고발을 통해서 조사를 해보는 거는 저는 뭐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 이런 논란이 없게 좀 자중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국민들은 아마 그걸 원할 겁니다. 자, 일단 이런 내용까지 해서 이게 계속 첨예해져요. 이렇게 되면은 뭐 여야의 어떤 전선이 계속 생기는 셈인데 이런 상황에서 어제 법사위 하면은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세요. 정치권에 좀 관심이 있는 분들.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는 곳. 어제 역시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랬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빌런 정청래 위원장이 꼼수 정청래 위원장의 모습을 보인 날입니다. 제가 악당, 악한, 악인, 범죄자입니까? 악당 위원장과 같은 공간에서 회의실에서 회의를 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뭡니까? 악당의 꼬붕들입니까? 진정한 대한민국의 지금 악당은 윤석열 대통령 아닙니까? 본인은 당사자지 제3자가 아닙니다. 국어 교육을 못 받았습니까? 제가 왜 이렇게 모욕적으로 말해요? 본인이 뭘 제3자예요? 그런 식으로 말을 하니까 당사자지? 당사자예요. 근데 왜 제3자라고 그래요? 사과하실 거면 의사진행 발언하세요. 발언권을 주고 말씀하세요. 발언권 드리지 않은데도 지금 얘기 잘하고 있구만요. 얘기하지 마세요. 잠시 정의하겠습니다. 정의는 또 왜요? 정의해야지. 이걸 웃어야 되는지 이걸 울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런 모습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뭐 빌런, 악당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서로 여야 의원들 간에. 이제 정청래 의원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얘기들 나오고 있죠. 지금 뭐 설전이 보통이 아닙니다. 하여튼 이런 모습이 어제 오늘 사이에 벌어졌습니다. 그리고요. 최근에 이제 임명이 됐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어제군요. 이 얘기한 게. 뭔가 국회 얘기를 좀 합니다. 일단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이건 뭐 국회에 나오는 것이 보통 문제가 아닌데요. 인사청문회도 그렇지만 어제 그저께도 계속 새벽 1시 반까지 결산 심사하는데 국회에 나왔거든요. 오늘 새벽까지 하다가 지금 이제 또 나왔습니다. 오늘 또 합니다. 세 번 해도 이거 지금 장관으로서 인사청문하는 거 그게 보통 힘든 게 아니고요. 좀 해보니까 이 국회만 없으면은 장관 할 만한 것 같습니다. 바로 저 대목입니다. 윤경호 소장님. 국회만 없으면 장관을 할 만하다. 이거 어떻게 좀 저분은 쉽게 말하면 말씀을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내뱉어 버리는 거죠. 그게 모르겠습니다. 어느 위치에 있을 때는 하고 싶은 거 내뱉어도 상관없을 수 있을 거예요. 본인이 그냥 자유로운 뭐 공직 맡고 있지 않았을 때 그럴 때는. 그러나 경산호위였나요? 노사정위였나요? 노사정위 위원장은 노동계를 아울러야 되고 또 사측과 정부 입장을 조율해야 되는 입장이었죠. 지금은 노동부 장관이잖아요. 그렇다면 더더욱 막중한 자리, 국무위원이잖아요. 아마 우리 청소년들에게 장관, 국무위원 정도 되는 분이면 미래에 보고 배울 내가 자라서 저런 사람 정도가 됐으면 좋겠다. 한자로 얘기하면 사표가 될 만한 사람. 뭐 이렇게 과거에는 가르치지 않았나요? 근데 저렇게 말을 내뱉고 싶은 대로 함부로 내뱉는 분에게 저분을 보고 배워라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지난번 청문회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고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과 국민 여론 굉장히 비판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임명 강행했는데 장관 완장을 어깨에 차고 나서도 또 역시 얘기하는 게 물론 얼핏 보면 아니 뭐 국회만 없으면 뭐 조용하다 그랬나요? 장관 해먹을 만하다. 장관 할 만하다. 뭐 틀린 말 아닐지 몰라요. 그러나 견제와 균형, 삼권 분립 이런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를 과연
저분한테는 그게 통하겠어요? 그리고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 우리 청소년들에게, 아이들에게 김문수라는 고용노동부 장관을 보고 배워라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본인 스스로가 좀 부끄러워할 줄 아시고 좀 자중했으면 좋겠어요. 이준우 의원은 저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마이너스다. 예, 그렇게. 마이너스다. 네, 마이너스였다. 왜냐하면 그 국회가 이제 국민을 대의해서 하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사실 국회에서 하도 부르고 자기 본인의 집중 공개하고 하는 것 때문에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어 속상하다. 그런 거 이해가 됩니다. 뭐 많이 부르니까 뭐 그런 얘기는 할 수 있죠. 그렇죠. 예. 그러면 그렇다 하더라도 그거 입 밖으로 내고도 다르죠. 국회 때문에 참 내가 불려다니더라고 정작 해야 할 일 못한다. 그런 맥락 같아요. 근데 그걸 속으로 했어야지. 그걸 공개적인 장소에서 국회 때문에 국회만 없으면 장관 할 만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뭐 좀 뭐 하여튼 맞진 않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좀 대신에 좀 그 말씀 한번 드리고 싶어요. 이번에 김문수 장관이 뜻하지 않게 예. 이번에 라이징 스타가 됐습니다. 아, 그래요? 예, 각종 그 야당 의원들 공격에 당당하게 대응하는 모습 여기 때문에 뭐 어마어마했죠, 사실. 어마어마했죠. 예. 전혀 꿀리지 않고 유효타를 그렇게 많이 날렸는데 전부 다 받아쳤어요. 그러면서 이번에 아마 추석 때 여론조사하면은 김문수 장관이 그 대선 주자로 차기 지도자감으로 아마 포함돼서 여론조사 될 것 같아요. 갑자기. 예, 이번에 장관 이제 인사청문하면서 보여줄 역량이 새로 이렇게 숨어 있는 보수의 또 우파의 어떤 그 기대주가 있구나 그런 걸 보여줬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히 마이너스지만 내 보기에 제가 한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잠깐만요. 이거는 마이너스지만 예, 윤경호 김문수라는 장관을 보고 네네. 청소년들 아이들에게 저거 보고 배울 만한 사표가 될 만한 저거는 분이다라고 마이너스 맞습니다. 감히 말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을 했는데 네. 김문수라는 정치인이 그렇게 유력한 저 대선 주자로 오를 수 있다고요? 라이징 스타라고요? 아니, 우파 쪽에서는 그렇게 그 분류할 수 얘기를 있죠. 네네. 아무리 우파라도 이성과 합리적인 판단은 있어야죠. 저 장면 저렇게 하나만- 시끄럽게만 해도 이렇게 알겠습니다. 후보로 인정될 수 있는 거예요. 소속 변호사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예. 뭐 저는 저희 반농담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예, 국회만 표현이- 없으면 장관 할 만하다. 앞에 고생하는 거 이야기하면서 이게 그냥 농담인데 예.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은요. 예. 미국에서 그 친미 발언하고 왔다고 시민단체가 비판했더니 예. 뭐랬냐면 이게 그 대통령 못해 먹겠다. 이거 더 심한 거 아닙니까? 대통령 못해 먹겠다는 거하고 장관 할 만하다 하고 없으면 뭐가 더 심합니까? 알겠습니다. 그때도 저는 이런 걸 그냥 그렇게 받아요. 옛날 말씀도 예. 기억하셔가지고 김상희 저렇게 평론가. 자꾸 과거를 가지고 지금의 문제를 덮으려고 하시는 거 맞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 변호사가 뭐 잘못하면은 제가 그 잘못 그대로 해도 아무 문제 없는 겁니까? 네? 서 변호사가 잘못한 거 제가 잘못 그냥 다 해도 돼요 앞으로? 그거 아니잖아요. 다 별개의 사안이고 어른답게 이성적으로 얘기를 해야죠. 예? 상대방이 잘못한다고 해가지고 구구 쪽에서는 라이징 스타가 된다고요? 예? 그게 어떻게 저는 하실 수 있는 말씀인지 저는 좀 알겠습니다. 예? 이해가 되지 그럼 제가 않고요. 추가로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좀 어떻습니까?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예. 저는 이해가 되질 않아요. 왜냐하면 자 감정이 저 정도 위치에 있으면 예. 감정을 섞어서 말을 뱉잖아요. 예.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감정들의 말들이 굉장히 그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에 의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돼요. 그 말들이. 예. 근데 그런 게 자주 쓰이지 않을 때는 대단한 얘기로 이게 들리거든요. 근데 좀 자주 나오는 것 같아요. 너무 자주 나오죠. 예.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점점 강해지고 점점 의미가 퇴색하면서 나중에는 물리적 충돌로 가는 거예요. 그게 역사를 보면은 다 나옵니다. 근데 지도자들이 저렇게 말을 가지고 강하게 자꾸 하면은 예. 국민들이 보고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저런 말을 해도 되네. 저 사람들도 저렇게 얘기하는데 저렇게 얘기해야 성공하나 보네. 그러면 나도 성공하려면 저렇게 해야 되겠네. 라고 하면서 전 사회가 혼돈과 충돌과 갈등, 전쟁 상태로 들어가는 겁니다. 굉장히 무책임한 모습이지요. 알겠습니다. 정청래 위원장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거랑 똑같이 저는 예. 다른 사람들에게도요. 같은 잣대로 저는 똑같이 비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김문수 장관이요. 저는 자격도 없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자, 어느 순간부터 사실은 정치권도 그렇고요. 뭐 모습을 보면은 강한 말 내가 더 강하게 얘기해야지. 당신 말 했는데 내가 그보다 더 강하게 받아치야지. 이런 걸 자꾸 반복하는 듯한 느낌도 좀 듭니다. 자, 다음은요. 우리가 항상 이 주제를 다루면 한숨이 많이 나와요. 도대체 왜 저러는 거지? 저기는. 어떤 분은 이런 표현 써요. 저 동네는 왜 저러지? 이런 표현도 씁니다. 키워드 보시죠. 드라마 본 죄입니다. 이 드라마는 그냥 드라마가 아니라 우리 한국 드라마인 거죠. 한국 드라마를 북한에서 본 거 뭐 언젠가부터 큰 죄다. 이건 진짜 집안이 큰일 날 일이다. 막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일단 과거에 어떤 모습들이 좀 있었는데요. 그 영상부터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외래문화재 유혹돼서 본결없이 돌아치다가 끝내는 자기 앞길을 망치고 말았습니다. 남조선 괴뢰들과 자본주의 나라 출판 선전물들을 모두 유포시키는 과정에 사회의 괴뢰문화와 서양문화 양통이 침습해서 사람들 속에서 옷차림과 머리단장을 대대망측하게 하고. 자, 저게 과거에 있었던 내용인데 그 비슷한 시점에 북한에서 무슨 교육용 영상을 만들었다 그래요.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라고 주민들에게 알리는 교육용 영상인데 이런 내용이랍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괴뢰, 그러니까 우리 보고 맨날 괴뢰라 그러죠. 괴뢰 텔레비전 극을 비롯한 불순 선전물을 시청 유포한 학생들 엄하게 처벌해야 된다. 그러면서 여기 사진 보시면 10대 소녀들이에요. 학생들. 수갑 채운 모습을 공개하고 막 이런 걸 영상으로 담아서 막 보라 그랬대요. 근데 여기 보면은 주민 군인 교육용 북한 당국이 제작한 건데 2021년 5월 이후 제작된 걸로 보여요. 최근에 얘기 좀 알려줬는데 여기 보면 이 학생들의 부모의 뭐 이름, 뭐 얼굴, 주소 이런 거까지 공개하면서 아주 본보기로 이렇게 혼을 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았는지는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굉장히 엄하게 다루겠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북한 주민들한테는 남한 드라마 음악 뜬다고 이렇게 한마디로 하면 난리를 피우는 거잖아요. 그런데 과거에 김정은 남한 가수들 만나고 뭐 그 최근에 보면 우리말, 우리 남한에서 주로 쓰는 표현들 많이 쓴다 그랬죠? 관련된 영상이 있습니다. 보시죠. 기대를 표명하시고 남측 예술단 성원들과 함께 뜻깊은 기념 사진을 찍으셨습니다. 많이 만나 뵙고 싶었는데 제 첫 번째 공연 날에만 참관을 할 것 같다고 말씀해 주시면서 악수를 해주셨는데 남측 언론을 보셨다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저거 중요한 대목이 나오죠. 지금 추정컨대 김정은 위원장은 남측 언론, 남측 방송을 다 보는 걸로 지금 나와요. 그래서 굉장히 최근에 연설할 때 보는 그 말하는 표현이 북한 표현이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가 쓰는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이준우 위원. 아니 그러면은 북한 주민들한테 드라마 보면 거의 엄벌에 처하고 이런 거 이거하고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본인은 누릴 걸 다 누리고 이제 사상의 자유, 문화의 자유, 향유의 자유를 다 누리면서 정작 북한 주민들한테는 조금만 어떤 자유의 어떤 그 언어라든가 자유의 어떤 그 기미가 보여도 이번에 그 중학생 30명이 총살 당한 사건이 한번 보도된 적이 있었습니다. 중학생 30명이 한국 드라마를 돌려보다가 공개 처형을 했대요. 보고 다른 사람도 보게 하고 이랬다. 공개 처형했는데 그게 총살로 했다 그럽니다. 미성년자에 대해서 한국 드라마를 봤다고 총살을 시키는 저게 뭐냐? 북한이 그만큼 체제 유지하기에 너무너무 위태로운 상태다. 이걸 방증한 거다. 그렇게 보여주고요. 지금 저렇게 지금 본인도 김정은 뭐라고 부르죠? 국무위원장입니다. 예,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걸그룹 만나가지고 내가 너네들을 봤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거는 그렇죠. 옛날부터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마찬가지, 국방위원장도 마찬가지였대요. 그때도 한국의 드라마나 영화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비디오나 DVD로 해가지고 따로 영상관을 만들어서 즐겨 봤다 그러더라고요. 아마 그런 것들이 쭉 이어서 김정일 3대 일가는 남한의 어떤 자유 문화를 누리고 즐기면서 체제 유지를 위해서 북한 주민들은 억압하는 이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거고 이건 체제의 위태로움을 나타내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북한 쪽에 사실은 우리 드라마 뭐 전세적으로 많이 보죠. 그리고 이게 어떤 경우를 통해서 북한에 들어가서 뭐 본다 이런 건데 이걸 단속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북한 탈북민께서 뭔가 설명하신 게 좀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한번 빠지면 총살당해도 보는 게 한국 드라마거든요. 안 보고는 못 견디거든요. 북한이랑 외부 세계랑 너무 다른데라는 인식을 가지게 되는 것 같고요. 탈북민 중에는 어떤 분들은 아이돌이 보고 싶어서 왔다라는 분들도 있거든요. 임상일 평론가, 이게 예. 문화잖아요. 이게 막는다고 막아집니까? 이게 아예 체험이 안 됐으면 아예 처음부터 모르고 있으면 모르고 그냥. 있으면 뭐 어느 정도는 할 수 있겠죠. 근데 이미 많은 문화가 이미 들어가 있어요. 예. 근데 막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히려 자신들이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열등하다는 것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등한 걸 힘으로 막으려고 한다는 것만 더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이를 더 느끼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미국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는 고위 관계자도 있어요. 북한 사람들이 자유세계로 나왔다 다시 들어가게 하자. 이 차이를 느낀 사람은 민주주의 전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북한 내로 들어가면 투사가 된다 그렇죠. 가서. 예. 근데 그 안에 있으면 앞에도 힘들고 옆에도 힘들고 뒤에도 힘들면 아이고 나는 어차피 다 똑같은 사람들하고 똑같이 사는구나라고 체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미 이런 문화를 맛봤잖아요. 이걸 막으면 저는 오히려 내부에 투사를 만들어내게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좋은 정책은 아닌데 김정은 위원장이 불안한 거죠. 그 불안을 자기 해소를 하기 위해서 이런 강경책을 쓰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와 관련해서 조금 더 이상한 게요. 다음 화면에 좀 있습니다. 이것도 계속 나오는 얘기인데 이게 뭐냐면 이른바 김정은 룩 그리고 딸 있죠? 김주의 룩인데 여기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온대요. 지금 이게 원수님 같이 몸 좋은 사람들이 입으면 어울리지만 최소한 그러니까 약간 좀 뭐 왜소하다 할까요? 이런 사람이 입으면 꼴불경이다.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입은 저 통바지 스타일 있잖아요. 이게 유행하자 단속을 한대요 또. 그리고 딸 김주의 패션 이거 북한 매체에 자주 노출되거든요. 근데 저렇게 하면 안 됩니다. 무슨 시스루인가요? 뭐가 약간 비치는 그런 스타일 옷하고 머리에 올린 거 있죠? 이거 하면 또 안 된다 그래요. 북한 내에서는요. 손정욱 변호사. 이건 무슨 모순입니까? 보여주면서 안 된다는 거는요. 지금 이제 우리 북한은 봉건 저는 왕국이라 봅니다. 왕국. 옛날에 뭐 진시황이나 왕국의 법이 있잖아요. 이 법이라는 게 지배청이나 피지배청이 다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의 민주국가의 법은요. 국회든 대통령이든 국민이든 똑같이 적용되죠. 옛날에 봉건 시대는 피지배 계층, 백성들한테만 이 법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김정은이나 지도 체제는 뭐 백두일통 이자들에게 뭘 해도 법에 저촉이 안 되는 거예요. 뭐 남한 드라마를 보던 본인들이 형법 60조거든 북한에 국가전복업무죄 그거 보면 사형까지 해놨잖아요. 근데 본인들은 김정일 위원장이 제일 좋아하는 노래 그 최진희 씨가 불렀잖아요. 덕이와 현이 그 부르던 뒤늦은 후에 이런 노래를 불렀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다. 본인들은 우리 대한민국의 음악도 듣고 드라마도 보고 다 하면서 국민들이 보면 사형을 시켜버린 거예요. 강화돼가지고 이게 북한의 저는 법이다 이런 데 모순이고요. 지금 제가 자료들 쭉 보면요. 제가 북한 인권법 운동을 했기 때문에 보면 이게 남한 드라마만 그런 게 아니고요. 요즘은 이제 중국 드라마, 인도, 심지어 러시아 드라마까지도 이게 금지해놨고요. 이걸 처벌은 엄청나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북한이 어렵죠. 식량난 문제에서 엄청난 수해를 입어서 많은 사람이 사망했다는 얘기 계속 나오는데 이 수해에 책임이 있다고서 무슨 처형을 했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화면에 있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인명피해 발생시킨 대상들 엄격히 처벌할 거 그러면서 수해 지역 간부 20명에서 30명 정도를 처형했다.
이런 동향이 지금 파악되고 있다. 그리고 또 국정원에서 설명 나온 거는 예의주시나 이런 얘기인데 윤경수 소장님, 아니 물론 저 수해가 뭐 인재란 지역도 있고 여러 가지 제대로 대처를 못했다는 건데 이거는 사실은 뭐 북한도 중앙정부가 있고 거기에 최고 지도자는 김정은이고 근데 밑에 있는 간부들을 처형했다? 너무 극단적인 처벌 아닙니까 이런 거는? 그러니까 민심에 대한 뭐 대처 이런 걸 수 있죠. 이를테면 뭐 상징적인. 근데 지금 북한에 대한 뉴스들이 단편적으로 너무 여러 개가 그렇죠. 많이 나와요. 지금 뒤섞여 단편적으로. 있죠. 예. 그리고 우리 매체들이 또 보도를 해요. KBS가 동영상도 보도를 해요. 예. 국민일보는 아마 탈북자의 증언을 가지고 저 보도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얘기들이 뒤섞이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아까 우리 이준호 의원이 잠깐 혼돈을 하신 것 같은데 예. 10대들이 한국 드라마 봤다고 20-30명을 처형했다. 이건 아니죠. 그럼 공개 재판을 했고 부모의 신상을 공개했고 이런 정도까지는 했다는 거지. 그 드라마 봤다고 처형했다. 이거는 우리 스스로들이 지금 뉴스가 막 혼재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전 이런 대목에서 북한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면 아주 극단적인 얘기들은 귀에 쏙쏙 들어와요. 그리고 아유 혀를 끌끌 차죠. 저 몹쓸 동네, 저 몹쓸 인간들 저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통일비용을 써야 돼? 이제 이런 식의 외면만 하게 돼요. 김정일, 이 독재자 김정은, 지네 집안은 모든 거 다 마음대로 해먹고 인민들한테는 못하게 하고 수해 얘기를 했는데요. 지난 7월, 8월에 두만강 지역에 난 수해가 역대 지금까지 났던 수해보다 가장 큰 피해자가 이재민이 발생했다라는 보도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 우리 통일부와 국정원에서 그에 대해서 확인을 해준 얘기가 있었습니까? 차제에 북한에 대해서 이렇게 극단적인 얘기들이 나오는 거 우리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나중에 우리가 아예 외면해버리고 그들 딴 나라라고 취급해버릴 거 아닌 한은 그렇다면 북한을 제대로 알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제대로 알아야 되느냐. 국정원이나 통일부가 이런 것들이 나올 때마다 자기들이 분석하고 자기들이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는 정보를 언론과 우리 국민에게 저는 제대로 알려줄 필요가 있다. 그래야 정말로 냉정하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 그 얘기도 좀 덧붙이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거 2022년에요. 예. 22세 농장훈이 남한 노래 70곡 듣고 영화 3편을 봐가지고요. 7명인데 유포돼서 공개 청구됐습니다. 북한이 실제 이렇게 청년들 공개 청구합니다. 나온 게 있다? 예, 이준우 위원 말이 맞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북한 얘기 좀 다뤄봤고요. 다음 이슈 넘어갈 텐데 역시 영상으로 먼저 준비가 돼 있거든요. 그리고 영상 끝에 그 주제의 제목이 나옵니다. 보시죠. 피해자 유족들한테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유행한 나온 사람들이 범행하신 건가요? 네. 평소에도 도검 소지하고 다니셨나요? 아닙니다. 직장에서 들어와 있었던 걸 사실인가요? 마약 검사는 왜 거부하신 겁니까? 개인 스타일 때문에 안 했습니다. 피해자에게 죄송한 마음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 일본도 살인 얼마 전에 있었죠.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고 분노케 했죠. 근데요, 황당 옹호 댓글이 달린답니다. 이 관련된 기사의 댓글에. 근데 알고 보니 이게 누가 썼다는 거거든요. 자, 이 얘기 좀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지난달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해서 너무나 많은 충격을 줬는데 이 사건 관련된 기사의 가해자를 옹호하는 이런 댓글을 누군가 썼는데 그 내용 좀 보겠습니다. 바로 이런 거예요. 여기 보면 범행 동기 공익이라면 국가는 망자에 상응한 보상을 한다. 그러면 범행 동기가 공익이라고? 이게 공익입니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이런 글들을 자꾸 올린대요. 뭔가 공익적이다. 살해 동기가 공익적 아니냐? 그리고 국가가 뭘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 가해자에 대해서. 그런데요. 손정혜 변호사 나와 계신데요. 근데 이게 그 가해자의 아버지라고요? 네, 이 기사 댓글들은 대부분 이제 가해자에 대해서 공분하거나 분노하고 피해자들에게 이제 위로하는 댓글이 대다수인데 그중에 이렇게 가해자를 옹호하거나
공익적 목적으로 이런 범행을 한 것이다. 이런 댓글이 있어서 굉장히 눈에 띄어서 확인을 해본 결과 가해자의 부친이 직접 글을 올린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 건을 썼다는데 그 댓글 내용이 되게 아까 잠깐 짧게 나왔는데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네, 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이거는 아들이 자기 자신을 던지고 대의를 위해서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자기 일상이 모든 게 도청이 되고 있다. 이거 몇 년 동안 이렇게 지속이 됐다. 이런 취지의 글도 있고요. 결론적으로 이 범행 동기가 어떤 잘못된 범행의 어떤 그 잔혹한 게 아니라 대의나 본인의 어떤 희생을 가장한 어떤 공익을 추구하는 거라고 포장을 하는 거죠. 합리화를 하는 겁니다. 그걸 그 가해자 아버지가 그런 댓글을 쓰는 걸로 근데 나온다고? 굉장히 심각하다고 보이는 것이 가해자도 붙잡혀서 이런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나를 지속적으로 미행하는 스파이라고 생각해서 범행을 했다. 뭐 중국 스파이다 그런 주장을 했는데 이 부친 아버지라는 사람도 댓글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일방적인 궤변의 댓글을 줘서 유가족들을 또 다시 한번 상처를 입히는 상황입니다. 아니 보통 이런 일이 벌어지면 가해자, 뭐 피의자 가족들은 진짜 고개를 들 수 없다, 죄송하다 이렇게 하는고 그나마 그래도 선처를 바란다 이런 게 보통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댓글을 쓰고 이러면은 그 피해자의 유족들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정말 근데 이거는 뭐 거의 원래 범죄에 버금갈 정도로 저는 2차 가해다 이렇게 그 평가를 하고요. 이 아버님 그 가해자 부친이 저는 정신질환 솔직히 말하면 정신질환이 의심스럽습니다. 그 가해자도 약간 이상하다 그러니까요.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예. 왜냐하면 가해자도 이제 그것 때문에 비공개했지 않습니까? 정신질환 의심이 있다고. 그런데 이 부친도 의심스러울 정도예요. 정말 우리 사회 보호 차원에서 좀 앞으로 조심 있게 저는 봐야 된다 보는데 이 정도면 이게 범죄입니다. 명백한 허위 사실이잖아요. 허위 사실. 그리고 이제 유족에 엄청난 상처를 주는 거예요. 따라서는 이 정도면 이제 그 사자 명예훼손 있잖아요. 즉 고소한다잖아요. 그건 허위일 때만 되고 친구죄거든요. 저는 고소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오히려. 선생님보다 지금 사자 명예훼손. 그러니까 이게 돌아가신 분에 대한 굉장한 모욕일 수도 있고 유족은 너무나 충격을 주는 거거든요. 이건 법적으로 어떻게 있습니까? 방법이 이런 경우는? 실제로 유가족이 고소장을 제출해서 수사 의뢰된 상황이고요. 처벌 가능성 매우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례적도 아니고 수차례 반복적으로 올렸을 뿐만 아니라 범행 자체를 동기를 미화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공익적 목적으로 대의를 했다라는 건 뭔가 처단할 악을 처단했다는 이 망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어떤 허위 사실로 기재될 수 있기 때문에 명예훼손죄가 검토될 수 있는 것이고 사실 나아가서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여러 가지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유가족들에 대한 손해배상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해자 가족이 이런 식으로 2차 가해를 하고 없는 말을 지어내서 인터넷에 올리고 마치 죄의식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게 되면 그 위자료 청구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금액은 올라갈 것으로도 예상됩니다. 네, 손정혜 변호사, 지금 이게 이제 뒤늦게 최근에 이 CCTV 영상 내용이 좀 공개가 되는데 이 가해자 있잖아요, 피의자. 범행을 저지른 다음에 너무 태어난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범행 후에 본인의 이제 손에 막 피가 묻고 이런데도 거울을 보면서 뭐 머리를 쓸어 넘기고 뭐 너무나 태어난 모습이 나타났다 그러거든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겁니까? 엘리베이터 안에서의 모습이 담겨 있는 건데 일단 한 손에는 흉기가 들어 있는데 지금 저 나오는 모습이네요. 네, 잔혹한 범죄이기 때문에 흉기가 휘어지고 거기에는 혈흔이 낭자하죠. 본인 손에도 혈흔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태연하게 거울을 본다거나 머리를 만진다거나 또 손을 가만히 보고 있는 어떻게 보면 전혀 죄의식이 없고 죄책감이 없고 사람을 죽이면 극도로 좀 흥분하거나 약간 자신도 통제되기 어려운 두려움이 느껴지는데 그런 모습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 타인의 어떤 아픔에 대해서 공감 못하는 성향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중국 스파이 미행 이야기를 하는 것도 일종의 망상장애의 피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망상장애 때문에 본인이 해야 될 역할을 자랑스럽게 하고 온 듯한 그래서 죄의식이 없는 불안감조차 없는 저 상태로 집에 들어가서 옷도 갈아입고 태연하게 또 체포가 됐거든요. 참으로 유가족이 저 장면을 보면 매우 원통하고 억울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피해자의 유족들은 이 가해자 신상 공개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게 잘 안 됩니까?
일단 경찰에서 비공개한 이유 중에 하나는 정신장애가 좀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 보인다. 그리고 같은 아파트에 살기 때문에 그걸 공개했을 경우에 오히려 2차 가해 피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라고 공개하지 않은 것인데요. 그런데 가족들은 오히려 2차 가해 때문에도 더 적극적으로 공개해서 이 사회적으로 이것을 알려야 된다, 엄벌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나아가선 지금 부친에 대한 이런 글까지 확인된 그렇습니다. 상황이잖아요. 아이들도 있는데 같은 아파트에서 살기 굉장히 어렵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서 경찰들도 신변보호 조치를 한 상황입니다. 지금 이게 저는 아무리 봐도 이게 경찰의 논리를 이해를 못 하겠어요. 아니 2차 가해를 막으려면요. 엄한 벌로 속에 영구 격리시키면 되잖아요. 무기징역이나. 그래야만 이게 못노가 범죄를 못 하잖아요. 신상을 공개하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저는 이 논리가 말이 돼요? 이 신상 공개하면 이게 2차 가해 우려가 있습니까? 2차 가해를 막으려면 영구 격리를 시켜야 된다니까. 2차 가해는 누구를 위한 2차 가해라는 유족에 대한 2차 가해 우려가 있어서 접근했는데. 신상 공개가. 예. 이분이 신상 공개하면 이분이 유족들 보복한다 뭐 같은 아파트 이런 이야기잖아요. 이게 논리적으로 맥락이 뭐가 앞뒤가 맞아요. 그리고 정신질환 자독의 그 사회 방어 차원에서는 누군지 알아야 조심도 하고 하잖아요. 도대체 이걸 아무리 저 법조인이라도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어요. 손 변호사님 이해가 됩니까? 약간 선회를 하자면 일단 이 사건은 심신미약, 심신상실 주장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사 단계에서는 이 사람이 정말 책임이 정신질환에 일한 것인지 아니면 정신질환이 아닌 정상인 상태에서 정말 무겁고 잔인한 계획적인 범행을 했는지는 초기 단계에 모르다 보니 범죄의 중대성, 계획성을 초기 단계에서는 판단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비공개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이건 제가 선회를 한 거고요. 최원종 사건에서도 비슷했습니다. 분당에서 흉기로 사람을 많이 사망케 했는데 이 사람도 비슷하게 미행 이야기하고 스토킹 얘기를 했거든요. 심신미약이 받아들여져도 법정에서 그 감형해주지 않았습니다. 사리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봤기 때문에 정신질환자라고 하더라도 신상 공개에 예외가 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지금 이 사안과 관련된 내용이 하나 좀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요. 이겁니다. 이 피의자 국민 참여 재판을 심하겠답니다. 손정혜 보세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태어나고 죄의식이 없고 내가 마치 해야 할 일을 마땅히 한 것처럼 공익을 위해서 한 것처럼 주장하니까 국민 참여 재판을 해서 국민들한테 그걸 설명을 하면 배심원들 설명하면 내 이 범죄의 동기가 합리화되고 믿어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사람은 굉장히 삐뚤어진 잘못된 망상에 빠져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배심원들은 그 잔혹한 장면을 보면 매우 중한 형을 선고해달라는 의견을 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황당하다고 할 거예요.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이 진행 중인 거죠? 다음 마지막 이슈 역시 영상으로 먼저 확인해 보죠. 막 뛰쳐나오니까 이미 이제 소방대원들이 막 불을 끄고 불을 막 활활 타는 중에 하마 속에서 목숨을 걸고 할머니를 지키려고 했던 손자가 있습니다. 하마 속에서 탈출을 했어요. 그런데 할머니는 끝내 사망을 했다 그러죠.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어제 저녁 수원에서 있었어요. 주상복합 건물 3층에서 불이 난 거죠. 30대 손자 그리고 90대 할머니예요. 이 손자가 할머니라고 밖으로 뛰어내렸습니다. 대피를 한 겁니다. 일단 밖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지붕 위로 떨어진 할머니 치료받더니 숨졌고요. 이 손자도 2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근데 일단 화마를 피해서 할머니를 안고 밖으로 나왔잖아요. 탈출했어요. 근데 이게 왜 비극으로 끝난 겁니까?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확인을 해봐야 되는 측면이 있지만 굉장히 안타깝고 또 이 손자를 응원하게 되는 사연이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 할머니를 손자가 지극정성으로 이제 인지저하가 있으니까 회사도 그만두고 이제 간병을 했던 할머니를 것으로 간병을 추정되고요. 위해서. 그러니까 둘이 있다가 불이 나니까 달리 대피하지 못하고 뛰어내릴 수밖에 없는데 할머니가 뛰어서 탈출을 스스로 할 수 없잖아요. 안고 그래서. 그러니까 안고
사실은 이렇게 안고 떨어지다 보면 그 충격이 훨씬 더 강하고 본인 몸도 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90대 할머니를 저렇게 안아서 2층 지붕까지 안착을 방금 시켰는데 뭐 파란색 지붕 글로 떨어진 거예요? 네. 글로 뛰었어요? 네,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모셔놓고 밑에 이제 119 신고하러 본인은 1층을 나온 사이에 소방대원들이 와서 구조를 하기 위해서 구조는 했는데 예. 2층에서 들것에 들려서 할머니를 내려야 되는데 할머니도 이제 기력이 없으시거나 예. 놀라셨을 수 있겠죠. 이것을 잡을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이 상태에서 중심을 잃고 들것에서 떨어지는 바람에 2층 높이에서 또 한 번 떨어진 겁니다. 3층에서 이미 2층으로 떨어질 때 충격이 있었을 아무래도 것인데 그렇죠. 2층에서 또다시 바다로 떨어졌으면 또다시 충격이 뭐가 있을 수 그때 고정이 있겠죠. 안 된 겁니까? 그거? 그렇습니다. 들것에 고정 장치를 해야 되는데 그 당시 이제 급박한 상황에서 구조하다 보니까 조금 더 부실하게 구조하는 바람에 또 다시 낙상하는 문제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직은 몰라요. 그렇지만 불을 피해서 3층에서 2층으로 나왔고 소방관들이 구조를 하는 과정인데 이게 혹시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 이거 너무 좀 안타깝기도 하네요 지금. 아마 근데 제가 이 사건을 면밀하게 보니까 앞으로요 저 업무상 과실치사죄라는 게 있잖아요. 예. 근데 상당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거든요. 과연 이거 떨어뜨린 데 대해서 과실이 있는지 지금 현재 정확하게 그런 부분이 문제되잖아요. 예. 그리고 그게 어느 부분 때문에 사망이 일어났는지 3층에서 2층인지 아니면 2층이 떨어진지 이게 크게 문제돼서 아마 저는 법적으로도 업무상 과실치사와 관련해서 논란이 될 거고요. 근데 그걸 떠나서 프로들이 좀 프로답지 못한 일을 했다 이런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물론 다들 애쓰셨겠지만 할머니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이런 안타까움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나 봅니다. 마지막 이슈로 전해드렸습니다.